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정부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 특히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반납하라고 명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한 상상 같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특히 현대 경제 시스템의 중심인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종종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이 이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1933년 어두운 대공황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3년 4월 5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합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미국 시민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30일 이내에 자신이 가진 금화, 금괴, 금 증서 등을 연방준비은행에 정해진 가격, 즉 온스당 $20 67센트에 넘겨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시 돈으로 $1만 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1만 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10년의 징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명령에 순응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금화, 미래를 위해 저축해둔 금괴를 정부에 넘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국가적 위기, 즉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비상 조치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애국적인 마음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정부가 시중의 금을 대부분 거두어들인 뒤 끔찍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로 재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값이 69%나 폭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온스당 $20 67센트를 주고 금을 사들인 뒤 그 금의 가치를 $35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차액, 즉 국민 재산의 약 40%를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아래 강탈한 셈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과서적인 전략, 즉 플레이북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자산의 형태와 사용되는 언어만 바뀌었을 뿐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33년의 상황을 오늘날과 비교해 봅시다. 당시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부는 금을 몰수해야 할 정도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933년보다 3배 이상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만 해도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막대한 빚을 정상적인 방법, 즉 세금을 더 걷거나 경제를 성장시켜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빚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1933년 루스벨트가 사용했던 그 방법, 몰수와 재평가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노리는 것은 단지 금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 저장 수단을 원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행정명령 초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는 1933년 행정명령 6102호의 언어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합니다. 전략적 자산, 국가안보, 의무적 취득 권한. 이것은 암호화폐 혁신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몰수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의 자산 몰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과정은 1933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입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선언함으로써 비상시에는 정부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앞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같은 법적 장벽들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적과 정보 수집입니다. 1933년의 금은 실물이어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된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그리고 한국의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모든 사람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KYC 즉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정부는 이미 누가, 언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933년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금을 수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는 당신이 사 7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일 내로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에 매각하십시오.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통지서 한 장을 보내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무적 취득, 즉 몰수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안정을 이유로 일정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과 기관에게 이를 재무부에 매각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이때 제시하는 가격은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낮은 공식 가격일 것입니다. 1933년 미국인들이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금을 팔도록 강요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벌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미 자신의 보유량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재평가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한 후 정부는 갑자기 비트코인의 공식 가치를 개당 100만 달러 혹은 500만 달러와 같이 터무니없는 숫자로 재평가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숫자로 말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자로서 그 가치를 100만 달러라고 선언하면 시장 가격도 그에 따라 폭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비트코인 대비 90% 이상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끔찍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식료품, 에너지, 주거 비용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치솟고
달러로 저축한 사람들의 부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빚은 그같이 없어진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마법처럼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입니다. 1933년에 그랬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부가 정부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몰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자산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당신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사실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거래소에 명령하여 당신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재무부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용 하드웨어 지갑과 같은 콜드 스토리지로 자산을 옮겨 개인 키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 라는 이 유명한 격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관할권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자산 몰수는 미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나라가 같은 정책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권 보호가 강력하고 자산 몰수 이력이 없는 국가, 예를 들어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부유층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온 방법입니다. 셋째, 실물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궁극적인 방어수단은 실물 자산입니다. 토지, 생산적인 부동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체, 그리고 실물 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데이터베이스 조회 한 번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화폐 가치와 무관하게 고유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장롱 속에 있던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1933년 미국의 사례는 정부가 어떻게 신뢰를 배신하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반대의 교훈을 줍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금융 리세대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리 대비하여 스스로의 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순진하게 시스템을 믿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변의 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지식으로 무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갑시다.